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국립해양박물관의 김유나이고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오늘 저는 영화 12편을 준비했고, 그 영화랑 관련이 있는 유물들을 준비를 했는데, 한 200점 정도 유물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런데 우리 박물관에는 유물이 3만 점이 있어요. 그래서 3만 점에 대한 것들에서 좀 좋은 것들, 특이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 차례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예연구사가 뭔지는 들어보셨죠? 네, 큐레이터라고도 하는데 저는 학예연구사예요. 그래서 학예연구사가 박물관에서 뭐 하는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전시를 해요. 유물을 여기다 달기도 하고요. 여기다 세팅을 하고, 그리고 여기 높은 5m 천정에 있는 유물을 예쁘게 비추기 위해서 조명도 직접 달아요. 그리고 여기는 전시를 하고 나면 손님들에게 내 전시를 잘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연구도 해요. 이렇게 보시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물 위에 떠 있는 마을에 조사를 하러 가기도 하고, 또 여기 배를 만드는, 목선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서 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밥을 먹을 식당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컵라면을 사서 잠깐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 연구한 것들을 또 학술대회에 가서 발표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집도 하죠. 저는 지금 유물관리팀장이에요. 유물관리팀에서는 유물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네, 잠수정이에요. 이거 해군에서 약간 너무 오래되고 폐기할 때가 된 잠수정인데,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의 해군 역사에 좀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서 저희 박물관으로 이렇게 번쩍 들어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제주도에 직접 찾아가서 제주도의 독특한 병풍이나 이런 바구니들을 구입하려고 갔고요. 이거는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유리 유물들이거든요. 이런 거를 사러 이제 가기도 해요. 근데 여길 보시면 여기는 유물을 보관하는 수장고예요. 익숙한 얼굴이 보이시죠? 모르시겠어요? 큰별 최태성 선생님하고, 이분은 누굴까요? 원지예요. 우리 박물관에 이 수장고에 조선통신사 그 유네스코 등재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조사하러 큰별 최태성 선생님이 4, 5년 전에 오셨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는 원지를 몰랐어요. 근데 유명한 유튜버다라고 했지만 아무도 모르고 최태성 선생님께만 사인을 받았죠.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유명한 원지가 우리 박물관을 찾아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원지는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우리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사진도 같이 찍지 않고 최태성 선생님하고만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이렇게 학예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박물관이나 과학관에 가서 교육도 받죠? 근데 교육은 학예사들도 하지만 요즘에는 에듀케이터라는 전문 교육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서 학예사의 일하고 약간 제가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 해양박물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광주, 부산. 오늘 제가 260km를 운전해서 왔어요, 여러분. 근데 부산에서도 영도에 있는 섬에 있어요. 완벽한 해양박물관이죠. 게다가 바닷가에 있답니다. 이렇게 경치가 좋은 곳에 여기에는 북항이라는 그 부산에 큰 물류를 싣고 오는 큰 배들이 오는 곳이고요. 여기는 오륙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가 바로 오륙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이렇게 크게 생겼어요. 전시실도 이렇게 많고 어린이 박물관과 도서관도 있어요. 혹시 와보신 분 있으세요? 네, 몇 분 있으시지만 나중에 안 와보신 분들도 한번 꼭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닷가에 있어서. 그래서 국립해양박물관은 2012년에 개관을 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큰 뜻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해양박물관은 해양 문화를 선도하는 세계 인류의 해양박물관이 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류가 안 됐어요. 역사가 짧아서. 하지만 20년, 30년 되면 인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는 해범이와 타미, 저의 박물관의 귀여운 캐릭터입니다. 오늘 주제는 해양유물이잖아요.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박물관에 가서 흔히 보시는 유물들이죠.
물론 이 유물도 저희 박물관에 있어요. 충무공 이순신과 관련된 서류와 책, 그리고 여기 좋은 그림, 도자기 이런 유물도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지만 그 해양 유물의 종류가 돼요. 왜냐하면 해양과 관련된 이순신 장군도 수군에서 공적을 내신 분이고, 이거는 용이 그려져 있어요. 용은 바다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다와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해양 유물이라고 하는데, 또 이건 뭘까요? 그렇죠. 해양 쓰레기죠. 근데 보면 이거는 노르웨이 바다에서 가져온 쓰레기예요. 이거는 박물관 부산 앞에서 주워온 쓰레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바다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서로 비교해보고 우리가 이런 쓰레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전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이거는 사실 간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직 굉장히 흔하고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죠. 우리가 박물관에서 사실 수집하는 거는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고 귀하고 드물고 후대에도 길이길이 보존해야 할 것들을 지금 유물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유물은 크게는 바다와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를 말해요. 그래서 해양 활동과 관련된 유물, 해양 문화의 산물, 그리고 바다에서 발견된 유물, 또 침몰선에서 발굴을 해서 발견된 유물도 있죠.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지닌 자료라고 해서 무역이나 탐험, 조선업 등의 역사적 사건이나 흐름과 연관된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해양 유물은 단순한 물질적 대산이 아니라 인간의 해양 이용, 바다를 이용하는 것과 도전하고 관련된 문화 교류의 흔적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이고, 그래서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이런 유물들을 통해서 바다를 향한 인간의 지식이나 기술이나 감정까지 조명하려고,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을 수집하는 방법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유물을 수집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구입, 기증, 기탁. 이렇게 하는데, 구입은 우리가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 거예요. 박물관에서 유물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런 유물을 삽니다 해서 공고를 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사기도 하고, 유물을 전문적으로 파는 장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사기도 하고, 경매, 여러분 경매 많이 봤죠? 5,000원, 만원, 10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네, 거기에서도 유물을 구입하기도 해요. 그리고 현지조사 구입이라고 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본이나 제주도나 어디든 좋은 박물관에서 수집할 만한 유물이 있으면 직접 가서 조사를 하고 구입을 합니다. 다 구입할 때는 이렇게 그 유물이 어쨌든 가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치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유물을 구입해서 이 유물을 길이길이 역사의 후손들에게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증과 기탁이 있는데, 기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료를 후대에 남기고 싶어서 박물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 아주 흔한 것들은 사실 받지 않아요. 기증하고 싶다고 해서 다 받지 않고 심사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 박물관에서 가지고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이게 역사의 자료가 되고 도움이 될 것인가를 심사를 해서 기증을 받게 되고요. 기탁은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있는데 우리 집에서 보관하기가 불안해요. 도둑 맞을 수도 있고 홍수가 나면 물에 젖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박물관에서 보관해 주세요. 보관하시면서 전시도 하고 연구도 해주세요. 활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항상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서 좋은 가치 있는 자료를 기증하고 기탁받아서 박물관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화로 만나는 해양 유물을 볼 건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노량 많이 보셨죠? 이거는 명량 한산 해서 마지막에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영화였는데 사실 저는 재미가 없어서 좀 졸았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진지한 이순신 장군의 그런 생사가 달려 있어서 좀 지루했던 것 같아요. 어떤 유물이 나올까요? 명량과 관련된, 노량과 관련된 유물? 거북선. 또? 대포.
오, 또 화포. 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시는 게 많네요. 진짜 계속 여기 참여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이 말한 거북선이에요. 지금 두 척이 있잖아요. 이건 다 모형이에요. 크지 않아요. 이건 25분의 1로 만들었고 6분의 1로 만들었어요. 근데 보시면 차이가 있죠. 여기 보시면 2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 한 층이 더 있죠.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거북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상 다툼이 있어요. 그 시절에는 도면을 지금처럼 배를 만들거나 차를 만들 때 도면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서 2층이었다, 3층이었다라는 기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전문가들이 모아서 이렇게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 공인된 거북선은 해군사관학교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이 거북선을 먼저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연구하다 보니 이건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시기의 거북선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서 다시 최근에 한 3년 전부터 계속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임진왜란기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썼던 거북선은 이 거북선인 걸로 판명? 아니 이렇게 만들었고 연구를 통해서 보시면 이 머리도 틀리죠. 그래서 여기에 임진왜란 기록에 머리가 들고 나서 화포를 쏠 수 있게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됐고 이거는 여기는 화포를 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작년에 저희도 새롭게 해군에서 설계도를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다른 친구가 얘기했는데 이 충무공 전사라고 해서 이순신이 돌아가신 다음에 정조 왕이 지시를 해서 충무공 이순신이 남긴 모든 글과 기록들을 다 모아서 책을 만들어라 해서 이 책을 만들었고요. 이 책 속에 이 거북선 모양이 이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북선이라는 이름으로 그려져 있었고 이건 전라자수영에서 떴던 거북선이라는 이런 그림이 저 책 안에 들어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자료로 아까 그 거북선을 보고 나는데 큰 도움이 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건 충민공 대초라고 해서 이순신 장군이 전쟁 시에 계속 조정에다가 임금님에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복사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고 나면 없어지니까 그 부하들이 그 공문을 보내기 전에 받아 적었어요. 그 받아 적은 기록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기록들 중에 유명한 기록들 중에서도 없었던 내용들이 새롭게 밝혀진 좀 소중한 그런 책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라도 군적 이순신과는 관련 없지만 전쟁할 때 군사들을 모을 때 군인들 뽑기해서 신상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 모아서 신상을 조사했는데 여기 보시면 노비, 덕대. 여러분 떡대 아시죠? 떡대를 덕대로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직역, 이름, 소속 어디에 사는지, 키는 몇인지, 그리고 얼굴에 그때는 천연두를 알아서 얼굴에 곰보도 많았대요. 그래서 곰보가 심했는지, 작았는지, 키는 몇이었는지, 수염이 있었는지 그런 모습을 여기에다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전라도 군적이어서 무암, 목포, 영암, 영광, 영암, 가리포 등의 전라도 해안지역 소속 남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여기 이 노비는 키가 사척이에요. 사척이면 키가 몇인 줄 아세요? 여기 대부분의 키가 사척이거든요. 120cm밖에 안 돼요. 그 시절 남자분들이 잘 먹지 못하고 또 작아서 그런 기록들도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사척이어가지고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키가 작아서. 이거는 이순신 장군 평생도 병풍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순신 장군의 전체 일생 중에서
중요했던 장면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전쟁 놀이를 했던 것, 군사 시험을 했던 것, 그리고 여기 거북선을 만들고 여기 전쟁에서 전사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병풍으로 만들어서 후대에도 널리 알리려는 그런 자료입니다. 이 칼 보신 적 있어요? 이 칼은 197cm의 큰 칼이에요. 두 개가 쌍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박물관에서는 복제품을 가지고 있고 현충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지만 실제 진품은 충무공의 그 종갓집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복제를 해서 여러분한테 전시를 하는데 여기에 이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사나가 떨고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사나를 물들인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197cm면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커도 이 칼을 이렇게 휘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칼에 적힌 그런 시와 이 칼의 크기를 보면서 이거는 전쟁 시에 사용했다기보다는 이순신 장군님이 방에 걸어놓고 이 칼을 보면서 군인으로서의 대장으로서의 그런 정신을 기리는 데 사용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썼던 투구와 상어피의 쌍용도 이런 무기들도 지금 이순신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이것도 보시면 이것은 수군 조련도라고 해서 수군들이 1년에 2번 모여서 훈련을 했어요. 봄과 가을에 모여서 전체 500척의 배와 3만 명의 군사들이 통영에 다 집결을 해가지고 비상시를 대비한 훈련을 한 거죠. 지금도 군인들은 계속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훈련하는 모습을 그렸던 거고 보시면 여기에 이게 대장선이고요. 작은 깃발에 여기에 다 통영, 충청, 전라 이렇게 다 깃발에 다 소속들이 써져 있습니다. 다음 영화 모비딕 백경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어린이들은 없을 건데 부모님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런 모비딕이라는 고래를 잡으러 가는 선장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그래서 1956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배인데 영화인데 그 영화의 포스터 이것도 지금 유물이에요. 보시면 이거 미국의 낸티컷 고래박물관의 모습인데 여기 고래뼈와 고래잡이 배들이 있죠. 16에서 17세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고래잡이가 완전 선풍적인 인기였어요. 왜냐면 그때는 석유가 개발되기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고래를 잡아서 그 기름으로 모든 산업에 썼던 거예요. 그래서 고래 사냥이 굉장히 큰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래를 잡으러 큰 배들을 이용해서 고래를 잡는 산업들이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실제 있었던 얘기를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쓰고 그다음에 영화까지 만들어져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스타벅이라는 선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스타벅은 이 낸티컨에 있던 선원인데 그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가 돼서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타벅스 커피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뭘로 보이세요? 이거 고래뼈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원들이 항해를 오래 하잖아요. 고래를 계속 잡으러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심심하니까 이제 취미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고래뼈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이거는 향유고래 이빨이에요. 이빨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여기는 그래서 이 고래 이빨이나 뼈에 그린 것을 크림쇼라고, 그런 작품을 크림쇼라고 이름을 하고요. 여기에는 지금 각국 나라, 프랑스의 그런 전함이 그려져 있고, 여기에는 이제 그 바다 괴물을 타고 가는 그런 요정이라고 해야 되나? 괴물이 있고요. 여기 뒤에는 이 항해를 안전하고 무사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비슷한 영화로 노인과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과 바다는 노인이 청새치를 잡으려는 그런 하루의 그런 노력을 그린 그런 소설, 해밍웨이의 유명한 소설인데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여기도 바다를 대상으로 한 굉장히 유명한 문학작품 중에 모비딕과 노인과 바다 이렇게 두 편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 같으세요, 여러분? 이병헌 같으신가요? 이건 얼마 전에 개봉했던 그 바둑 영화, 이병헌과 유아인이 나왔던 그 조은현과 이창호가 했던 그 승부의 포스터인데 제가 저작권 때문에 지브리풍으로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둑에서는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바둑 영화에는? 그쵸. 바둑판이 있어요. 이 바둑판은 왜 해양 인물이냐? 이 바둑판에 이것들이 데모로 만들어졌어요. 데모가 뭐냐면 바다 거북이 중에 데모 거북이 있어요. 등 껍질이 이렇게 알록달록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데모 거북이 이런 장신구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 안경도 굉장히 세련됐죠. 조선시대 안경인데 이것도 데모로 만들어진 안경이에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예쁘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데모 거북은 그 멸종 위기종이어서 보호종이 됐습니다. 이거는 독도수비대 강치. 본 사람 있죠? 네. 이건 그 강치, 호랑이, 갈매기가 같이 독도를 지키는 그런 얘기의 애니메이션인데,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 써있네요. 이거는 지금의 그런 안내문이에요. 그 일본의 니가타현이라는 그 독도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서 정부에서 여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이니까 가서 낚시하지 말아라, 고기잡이 하지 말아라는 방을 이렇게 써서 붙였어요. 그랬던 것들을 이제 저희가 찾아서 이제 일본에서 저희가 가서 수집을 해온 것인데, 이렇게 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일본의 그것들에 공식적으로 박물관에서나 관공서는 대응하지 않는데, 왜 대응하지 않냐면 분명히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본에서 도발하는 거에 대응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닌 걸 인정하게 되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땅이니 싸움에 휘말려 들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냥 이런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전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울도사내록과 울릉도 검찰일기가 있는데, 이 이규원이라는 검찰관이 왕의 지시를 받아서 울릉도에, 그 당시에 울릉도를 조사하러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고기잡이를 하는지 아니면 뭘 하는지, 거기에 뭐가 나는지 그 조사를 하러 갔던 일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한 그런 책도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했던 밀수. 이건 뭘까요, 여러분? 드라마. 맞습니다,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에 해녀 어머니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여기도 밀수도 어린이들은 못 봤겠지만 주로 이 분들이 해녀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건을 건져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우리 해녀를 볼 거예요. 이거는 옛날 1970년대에 해녀에 물질하러 가는 모습이에요. 당시에 보면 얇은 옷을 입었죠. 지금이랑은 완전 다른 그런 전통 우리의 해녀들의 작업복입니다. 보시면 물적상과 물소중이라고 해요. 여기서 살짝 볼 수 있지만 옆에가 이렇게 터져 있어요. 그래서 옷을 빨리 입고 벗고 하고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는 태양 망살이라고 해서 이거는 옛날에, 지금은 스티로폴로 만들지만 옛날엔 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건들, 그 해삼이나 전복을 넣고 여기는 이제 잠시 몸을 쉴 수도 있는 그런 해녀의 필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해녀들이 작업할 때 쓰던 도구인데, 이렇게 물안경이고요. 이거는 이제 채취물을 등에 지고 운반할 때 쓰던 거고, 이거는 전복을 딸 때 쓰는 비창, 이거는 미역이나 해조를 딸 때 쓰는 거고, 이거는 이제 소라, 낙지 등을 하는 호맹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그냥 바구니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끈으로 층이 지어져 있죠. 여기에 이불을 깔고 아기를 이렇게 눕히는 애기 바구니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들 이렇게 밭에서 일할 때나
어디 마당에서 일할 때 아기를 넣고 이렇게 약간 여기가 둥글게 돼 있거든요. 침대처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해서 밑에가 빈 이유는 바람이 잘 통하게 하려고 그렇게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아기 구덕입니다. 이거는 태우예요. 그래서 태우 전통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거나 자리라는 물고기를 잡거나 여기 이제 멸치를 잡거나 이게 그물이거든요. 그물을 내려서 잡는 건데 이 태우도 전통 배워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서 몇 년 전에 이 기술을 가진 분들을 모아서 이거를 이제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만들었는데 그때도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너무 연로해서 만들 수가 없어서 옆에서 계속 지시를 하시고 그분들의 이제 지시를 받은 분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성산일출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만들어서 이걸 띄워가지고 한번 잘 뜨는지 실험해보고 박물관에 가져와서 전시를 하고 전시가 끝난 후에 지금 수장고에서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된 설계서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기억하는 그분들의 방식으로 설계서를 만들어서 그 설계도와 이 태우를 만들기 위해서 썼던 옛날 전통 도구들, 뭐 톱, 낫, 뭐 도끼 이런 것들도 다 한꺼번에 저희가 그때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보호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뭘까? 이거는 위도 띠베라고 합니다. 이건 띠풀로 만들어서 띠베인데 보시면 약간 고사 지내는 것 같죠? 그래서 전북 부안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전북 부안에서 옛날에는 거기가 그 조기가 엄청 많이 잡히던 곳이었는데 그렇게 조기가 많이 잡히고 할 때 마을에 풍어제를 지내는 그런 배였어요. 그래서 섬을 돌아다니면서 띠풀을 배워서 이렇게 배를 만들고 여기에 허수아비들이 보이죠? 허수아비가 5 허수아비가 있어서 마을에 동서남북 중앙에 세워놓고 하루 종일 마을을 돌면서 그 굿도 하고 잔치처럼 여러 마을에서 이제 축제처럼 하다가 이 배에 음식들과 이 허수아비들을 다 모아서 바다에 띄워 보냈어요. 그래서 저 허수아비들이 마을의 그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담아서 저 멀리 떠나 보내는 그런 의미를 가져 있고 그리고 풍어를 기원한 그런 마을 축제 같은 거여가지고 이 위도 띠변놀이라고 해서 국가 중요 유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U571 이 영화도 여러분 어린이들은 못 봤을 거예요. 이거는 주제가 잠수정 2차 세계대전의 잠수정에 관련된 영화예요. 그래서 그 잠수정에 관해서는 아까 선생님이 심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심해 생물을 보려면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수정 개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영화도 이렇게 유보트라든가 잔망경을 올려라라는 이런 옛날 영화의 포스터도 저희가 수집을 했고요. 보시면 저희 박물관에는 잠수정이 3개가 있습니다. 해양 250 너무 예쁘죠? 이게 왜 해양 250이냐? 250m를 내려갈 수 있어서 해양 250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탈 수 있는 유인 잠수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계를 하셨던 분이 이제 원래는 설계자와 이걸 시험하는 이걸 탑승하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었잖아요. 아무도 타려고 하지 않았대요. 시험으로 운행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걸 만들었던 박사님이 시험 운항까지 하셨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 보셨던 그 해군에서 가져온 잠수정 돌고래급 잠수정입니다. 얘는 150톤급이고요.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되게 큰 거 아니고 30m? 30m의 길이이고요. 여기에는 15명 정도의 사람이 탈 수 있고 85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이걸 3척을 만들었어요. 1, 2, 3호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힘으로 처음으로 만든 잠수정이어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이어서 1호는 해군 잠수함 부대에 전시되어 있고 우리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게 2호고 3호는 지금 서울함공원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 올해 이 안에를 딱 정비를 해서 나중에 특별한 날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면 한번 잘 우리 박물관의 프로그램을 보고 관심이 있으신 분 한번 잠수정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생겼는지 저기에 어떻게 잤는지 15명들이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잠수정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옥포 6000이라는 잠수정인데 무인이에요. 사람이 타지 않아요. 그래서 600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잠수정이죠. 그래서 그 6000m를 가려면 엄청 먼 곳이어가지고 옛날에 거제대학교에서 있는 교수님이 대우라는 기업이랑 같이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를 하고 나서 사실은 좀 이 회사가 없어지면서 이거를 복원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박물관에 왔는데 최초의 또 이것도 무인 잠수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깊은 잠수정 세척이 우리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군의 잠수함, 소년1급, 장보고 함급 굉장히 우리나라에 해군의 잠수함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이런 모형으로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거 보시면 크랩스터. 이거는 굉장히 큰, 한 10m, 이렇게 귀여워 보이지만 엄청 커요. 이 화면만 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크랩스터는 그 개와 가재들 합친 이름이거든요. 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앞발을 이용해서 채집을 합니다. 채집을 하고 카메라를 달아서 사진도 찍고요. 그래서 위에서 보고 조정하면서 앞에 있는 것들을 직접 채집할 수 있는, 그래서 문화재 발굴한 때도 같이 투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망간단계라는 그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그 자원들을 채집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해양 250의 그 배의 설계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도 저희 박물관에 그 박사님이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잠수정과 더불어서 계속 길이길이 이거는 역사적으로 남기고 후손들에게 알려야 되는 좋은 자료여서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랑블루, 이 옛날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유명했던 영화인데 이게 그랑블루가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AI가 영어에 특화돼서 한글을 잘 변환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자가 나왔고요. 이거는 그 두 배우가 누가 더 깊이 잠수를 하느냐 시합을 하는 그런 영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잠수에 대한 유물을 준비했어요. 이거는 머구리 장비라고 해요.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잠수복인데 우리가 취미를 위해서 들어가는 잠수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산업용이나 배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배를 고친다거나 아니면 깊은 물에 들어가서 그 생물들을 잡아올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에다가 이걸 입으면 물이 안 들어오고 그 대신 공기통을 차는 게 아니고 긴 줄을 엮어서 배에서부터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철이든 아주 무거운 신발을 신고 여기에도 무거운 납을 들고 입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엄청 많이 힘든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비슷한 건데 아까 헬멧이랑 비슷하죠. 이거는 근데 미 해군이 쓰던 헬멧이고요. 이거는 20세기 영국에서 제작된 잠수부 산소 공급 펌프예요. 아까 여기 헬멧에다가 여기에서 줄을 연결해서 돌리면 공기가 들어가고 또 나오게 해서 안전하게 오래 잠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였습니다. 이거는 앵무조개인데 앵무조개를 왜 넣었을까요, 여러분? 앵무조개 영어 이름이 노틀러스예요. 노틀러스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여러 가지 영화나 여러 게임에서 노틸러스라는 잠수함 이름이 있었어요. 그 앵무조개는 이렇게 물을 뿜으면서 평평평평 헤엄을 치거든요. 안전하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잠수함의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유명한 건 해저 이말이라는 옛날 소설 속에 이 잠수함의 이름이 노틸러스입니다. 그 다음은 인천 상륙작전. 이건 한국 전쟁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전쟁에 관련돼서 우리 해군의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해군의 아까 잠수정도 있지만 배 모형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해군들이 입는 해군 장교의 옷과 해군 사병의 옷, 그리고 해군
여러 가지 해군을 뽑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50년대 해군을 바다를 지키는 우리 해군이라는 홍보물이에요. 이걸 보고 해군으로 많이 들어오시라고 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인천 해군기지 사령부의 해군 기념 사진첩인데 1946년부터 주요 항구 도시에 해군이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군 내부의 해군을 홍보하는 자료, 해병 자료, 해군 군가의 노래집 이런 것들도 다 소중히 보호하고 간직해야 될 유물이고요. 이것도 함정, 충무공과 해군, 충무공 해군 이런 자료들도 해군과 관련된 해양 유물입니다. 이번에는 이건 누굴로 보이세요, 여러분? 영어로 돼 있죠? 와우, 그쵸?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는 여기 한글 있죠? 옛날에 원래 있던 대륙이었지만 신대륙을 찾아 떠났다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 콜럼버스죠. 그래서 우리는 대항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바다에서, 육지에서는 지도가 필요하지만 바다에서는 해도가 필요해요. 해도에는 뭐가 있을까요? 육지에서의 거리, 그러면 그 깊이, 그리고 암초는 어디에 있는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해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도구들로 어떻게 해도를 그리는지, 그리고 이게 항해하는데 도움을 주는지를 여기다 볼 수가 있죠. 이건 뭘까요? 지구위와 천구위예요. 지금 우리는 지구위 많이 봤죠. 지구본이라고 해서. 근데 이게 옛날에 항해할 때 꼭 필요한 자료였어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죠.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배 항해하는데 바다로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천구위에는 별자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또 안 보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어느 별을 따라서 내가 가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목적지로 갈 수 있겠구나 해서 지구위와 천구위를 꼭 있어야 되는 거였고, 이건 지도가 그려져 있고 이거는 별자리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대항해 시대 때 16세기에서 17세기 이 시절에는 그 항해를 멀리 나가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오고 금을 찾아오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벌고 되게 멋져 보였잖아요. 이 지구위와 천구위를 만드는 전문가 집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담스 일가가 있죠. 어느 집안에서 만든 것, 어느 집안에서 만든 그런 명품들이 있었고, 또 각종 귀족 집안에서는 이것들을 만들어서 내 집에 장식하는 게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작게 만든, 요렇게 테니스 공만하게 만든 지구위와 천구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용으로, 휴대용으로 쓰기도 했고, 또 요렇게 아름답게 안에 장식을 해서 또 약간 자랑하는,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액세서리로서도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항해를 할 때 하늘을 보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항해 도구가 천문 도구랑 비슷했어요. 천문 도구를 가지고 하늘을 보고 방위를 보고 각도를 확인하고 하면서 항해를 했기 때문에 천문 도구가 바로 항해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녹터널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밤에 특정한 별의 위치를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할 때 쓰는 거여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을길 기준으로 얘를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 날짜와 달과 시간이 적혀져 있어서 이것들로 내가 얼마나 갔는지, 어느 별을 보고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나침반들 많이 보셨죠? 그리고 이거는 항해용 정밀 시계. 항해에는 시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처음에 위도와 경도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간 거리를 알기 위해서 시계가 필요했어요. 근데 바다에서는 파도가 엄청 많이 치잖아요. 시계를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시계가 막 움직이면서 이 바늘들이 구겨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시계가 정확하지 않았는데, 이 시계는 요렇게 짐벌이라는 게 있어서 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움직여도 시계는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요즘에 유튜버들이 많이 쓰는 이렇게 카메라가 있거든요. 카메라, 여러분, 작은 카메라인데 이거는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서 얘가 막 뛰어도 얘는 움직이지 않는,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짐벌 기능이 이 시대에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모양의 해시계도 있었고요. 이렇게 직각기, 4분위, 8분위, 6분위 이것들로 다 해를 보고 시간을 맞추고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천문 도구들이 항해 도구들로 쓰였습니다. 망원경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거죠? 네. 이거는 뭘까요? 포르톨라노 해도예요. 네. 이거는 양피지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조그마해요. 이만해요. 양의 몸을 한 장을 만든 거거든요. 머리, 다리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이태리. 이탈리아예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육지인 거죠. 이 시기에 지중해 여기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이 지역들이 다 항해를 해서 그 여러 가지 대항해를 했던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지중해의 지도가 굉장히 잘 남아 있고요. 1550년대는 굉장히 오랜 조선 우리는 전기 때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멀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육지를 보면서 항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들이 지명들이 아주 정확하게 지금과도 별 차이 없이 정확하게 적혀져 있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네? 어느 도시로 가고 있네? 이걸 확인하면서 그걸 지문항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이 발견되기 전 위도와 경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문항해를 하면서 이렇게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항해를 했고 그래서 이때는 지중해에는 굉장히 정확한 지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태리 보이시죠? 이거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도예요. 이거는 1595년도에 이게 동인도 지도인데 여기가 동쪽이고요, 여러분. 여기가 중국, 여기가 태국, 여기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한국입니다. 한국 동그랗게 생겼죠? 여기가 일본이고요. 이 시기에는 멀리 항해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저 멀리 중국 옆에 코리아도 있고 재팬도 있다더라. 하지만 그게 육지인지 섬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들렸던 소문들로 가지고 지도를 만들어서 이때 한국, 여기는 이렇게 섬으로 만들었죠. 근데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해서 또 여기를 탐험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반도로 그려지게 되죠. 제가 이 지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은 여기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여기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여기가 이렇게 자세히 그려질 필요가 왜 있었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중심으로 했을 때는 중국, 한국, 일본이 더 중요한데 이렇게 작은 동남아시아를 왜 이렇게 자세히 그렸지? 했는데 이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향료를 찾아서 그거를 파는 그런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됐어요. 사람들이 보석, 금도 찾았지만 이 동남아시아에서 파는 향료를 수입을 해서 파는 게 그때는 향료를 가지고 약으로도 썼고 그 음식에도 넣고 각종 여러 군데에서 썼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기도 했고요. 여기서 가지고 유럽으로 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많이 썩기도 해서 가져가서 팔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서 이렇게 중요하게 그려졌어요. 상세하게. 그래서 저는 이 지도를 사실 잘 몰랐었는데 인도네시아 아까 제가 갔던 조사하러 가면서 굉장히 제가 특히 우리나라만 중요하다는 그런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었답니다. 그래서 아까 콜럼버스가 타고 갔던 이런 산타 마리아와 니나오 모형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비그로 모형도 이거 다윈이 쓴 비글호 여행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배를 타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탐험을 해서 그 결과를 책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정화 보선이라고 해서 정화가 명나라 시기에 유럽까지 원정을 갔어요. 굉장히 큰 배를 타고 이거는 아까 봤던 콜롬비아의 배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해외 원정을 가서 계속
신기한 동물들, 기린들도 싣고 오고 그렇게 7번의 탐험을 했었는데 그 왕이 바뀌면서 그 왕은 바다에 대한 그런 탐험을 중지시키고 육지의 넓은 중국 땅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약간 옛날 중국의 그런 해양 탐험에 대한 그런 기록으로 정화의 배가 중요하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페르주 세계 일주 항해기인데요. 1797년도에 라페르주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나갔어요. 이렇게 보시죠? 이게 한국 남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를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제주도도 기록했고 여기 남쪽 섬들도 기록하고 여기 울릉도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기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땅이고 새롭게 지도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즐레라는 천문학자가 울릉도를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기 섬이 있다. 그래서 그 섬은 다즐레라고 불렸답니다. 몇 년 동안 150년간 울릉도의 이름이 다즐레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신기하죠? 이게 갓이에요. 갓의 모습인데 이렇게 아까 본 탐험기처럼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이제 지도가 발달되고 항해도구가 발달되고 하면서 더 점점점 멀리 탐험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한국까지 오고 북태평양 세계 일주도 하고 하면서 여행기를 쓰는데 그 여행기에서 조선에 와서 만난 사람들을 그림을 그렸어요. 생긴 건 다 유럽 사람처럼 생겼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옷차림은 이 집도 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데몬 헌터에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요새 유럽 외국 사람들 우리의 지금 갓을 굉장히 신기해하고 멋져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당시에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갓을 이렇게 쓴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그려놓은 것이 이때에도 외국인들,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갓 차림이 굉장히 멋있고 신기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 이런 여행기, 우리나라가 적혀진 여행기들도 우리가 수집을 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 더 시도 있네요. 여러분 봤죠? 언더 더 시는 바닷속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닷속에는 이렇게 용태부인과 용왕님이 있어요. 용궁에 사는 이런 분들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바닷속 용궁에 갔던 사람이 제일 유명한 건 별주부. 토끼의 간을 찾으러 갔죠. 그래서 토끼의 간을 찾으러 간 별주부의 얘기가 옛날에 굉장히 인기 있는 거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책으로 만들어졌고 판소리로 음반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청이가 물속에서 새로 연꽃을 타고 올라오죠. 그래서 그때 심청의 그림과 심청전 음반과 심청전 책 이런 것들도 바다에서 관련된 그런 문학 작품이어서 해양박물관, 해양유물이죠. 이건 남극의 셰프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남극에 가서 그 기지에서 벌어지는 요리를 해먹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극에 대해서 오늘 볼 거예요. 이거 보시면 남극에 가서 입었던 옷이에요, 여러분. 이 옷은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이것은 최신의 2010년도에 갔었던 탐험대의 옷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 의류산업이 발달돼서 고어테스라는 땀은 배출하고 찬바람은 비는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고기능의 옷이지만 이거는 1985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남극을 갔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그냥 솜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다 해졌죠? 왜 해졌을까요? 아니에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게 85년에 남극 탐험대가 갔을 때 걸었던 태극기고 이거는 88년도에 월동대가 갔을 때 걸었던 건데 오래 걸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평소에도 그냥 바람이 안 불 때는 영하 5도 뭐 이렇게 견딜만 하답니다. 근데 한번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영하 20도, 30도가 내려가서 이렇게 금방 해져서 이거 얼마 쓰지도 못한 것들인데 이렇게 최초로 남극을 탐험했을 때 썼던 깃발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간직을 하고 있죠. 이거는 그래서 85년도에 남극을 가기 위해서 계획했던 서리와 여기 남극을 가기 전에 4시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하고 여기 보시면
달리기. 토요일 날에도 달리기, 산행을 하고 한 이런 훈련의 일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열심히 체력을 키워서 훈련했던 이런 기록들도 다 해양 유물이고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각서. 각서가 뭘까요? 나의 뭔가를 걸고 지금 약속을 하는 거죠. 이때 이동화라는 분이 1985년도에 처음으로 해양 탐험대로 남극에 가게 됐어요. 이분은 그래서 여기에서 남극에 가기 전에 훈련하거나 남극 탐험 중에 훈련할 때 재산상의 손해나 생명, 신체상의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나는 죽어도 남극에 가서 탐험을 하고 오겠다. 죽어도 괜찮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간 건데, 보시면 재산 상속인 전원 서명했는데 부인은 하지 않았어요. 부인은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아버님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이분은 남극을 탐험을 해서 우리나라 남극 연구하는데 큰 기초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때 갔을 때 남극에서 산호도 채집해오고 암석도 채집해왔고, 여기는 이제 기념 동판을 이거를 거기에 한국에서 갔다라는 동판을 남극에다가 설치하고 왔고요. 이거는 각국 칠레나 중국 기지를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교류하면서 받은 기념 메달입니다. 이분들이에요. 이렇게 남극에 가서 사진 찍었는데 보기만 해도 추워 보이죠. 이렇게 털모자 쓰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기지 여기에서 이게 베이스 캠프인데, 원래 처음에 갔을 때 베이스 캠프 천막을 6개를 쳤대요. 근데 첫날 밤에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2개가 날아가서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바람이 심하고 추운 곳이었고 힘들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세빙선. 그죠? 세빙선? 어떻게 알았지? 안 써있는데? 오, 훌륭하십니다. 남극 처음으로 85년도에 간 이후로 우리나라에는 남극 기지와 북극 기지를 다 만들어서 남극, 북극 극지 연구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빙선이 없었는데 이 세빙선을 만들어서 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 세빙선의 특징은 뭐냐면 얼음을 깨고 가는 게 세빙선이에요. 근데 얼음을 어떻게 깰까요? 이 세빙선은 앞으로 나가면서 깨지 않고 이렇게 배를 올려서 얼음을 내려서 깨트리는 그 기능의 세빙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너무 두꺼운 얼음은 깰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정말 최근에 10년 이내에 만들어진 그 빙하는 깰 수 있는데, 정말 몇만 년 된 그런 빙하는 깨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빙하 속에 갇히기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날이 풀려서 좀 얼음이 녹기를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그런 자료였고요. 네. 다음은 자산어보인데, 여러분 자산어보는 정약용이라는 조선시대 학자를 아시죠? 그분의 형님이 흑산도 인근으로 귀향을 갔어요. 근데 양반이었잖아요. 양반들은 물고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흑산도에서 나는 물고기에 관심을 갖고 귀향살이를 하면서 그 물고기들을 다 기록을 했고 분류를 했어요. 분류하고 또 어떻게 먹는지까지 분류를 해서 이렇게 어보를 만들었습니다. 어보는 약간 백과사전 같은, 지금의 백과사전, 물고기 백과사전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거는 유리건판이라는 그 옛날 일제강점기에 썼던, 우리 지금 카메라가 나오기 이전에 유리에다가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인 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물고기들을 조사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남긴 것들을 우리 박물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지금 좀 취약한 게 유리에 새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온습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도 손상이 가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지금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자료들이 없어지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물고기들은 지금하고 또 많이 달라졌잖아요. 수온이 달라져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좋은 자료인데, 그것들이 상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물고기를 잡는 도구들입니다. 네. 이거는 뻘배, 다 아시죠, 여러분? 이거는 젓갈, 새우젓이나 멸치젓 담는 항아리고요. 이거는 그물을 묶는 그물하고 문어가 여기 들어가서 잡는 문어 단지, 그리고 구람지, 이거는 쭈꾸미를 잡는
삽과 쭈꾸미, 바구니. 이거 뭘까요, 여러분? 이거 봐. 네. 근데 무슨 바구니? 높이가 155야. 이만큼이야. 이렇게 커요. 이거는 그 옛날에 배가 물고기를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물고기를 담고 가는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이고 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물고기를 여기다 담아서 바다에다 담가 놓으면 여기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동안 물고기를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는 물고기 대형 바구니입니다. 약간 냉장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바닷속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가로 71. 이만큼. 쭈꾸미는 조그만데요. 네. 이거는 해조 바구니예요. 사실 뭘 담느냐에 따라서 내가 담고 싶은 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주로 여기에다가 미역이나 해초류 같은 다시마를 채취해서 여기다 담아서 운반했다고 해요. 주로 완도 지역에서 썼는데 왜 완도에서 미역과 다시마를 많이 했을까요? 아니요. 완도에는 양식장이 있었죠. 네. 전복 양식장이 있었는데 전복에는 전복 먹이가 미역과 다시마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을 지고 가서 전복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커다란 바구니가 필요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요.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거는 찬장. 찬장이 왜 있을까요? 고기 잡으러 가면 배에서 밥 해 먹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릇 보관하는 것인데 이거 옛날에는 이제 부엌에서도 썼지만 배에서도 이런 찬장을 썼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려고 간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어허가장. 지금 우리가 물고기를 잡고 싶다고 아무나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을 수 없어요.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허가장도 물고기 잡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지금 한 200점 정도의 유물을 봤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박물관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것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는 없죠. 예술관이에요. 예술 속의 우리 바다. 이건 너무 여러분들이 다른 박물관에서 많이 보는 장면이어서 제가 뺐어요. 보이죠? 보이죠? 여기 보이죠? 안경도 있고, 네. 예. 여기는 뭐가 있어요? 우리 삶 속의 바다, 여기 해녀 용품이 있고, 여기 뻘배도 있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금 만드는 도구들이에요. 여기는 바다의 길잡이. 바다의 길잡이 뭘까요? 항해 도구들. 보이죠? 아까 지구이, 첨구이, 여기 팔분이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 망원경도 있고.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항해의 시대. 보이시죠? 이 파도 치는 배경으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배들의 모형을 시대별로 어떻게 발달했는지 변했는지 볼 수 있는 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지켜낸 바다. 이순신 장군 거북선과 여기 아까 보셨던 그 수군조련도 병풍이 있습니다. 여기는 베트남 배, 일본 배, 중국 배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박물관에 놀러 오시라고 한 장면 넣었습니다. 박물관에 이렇게 작은 아쿠아리움도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도 보실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해양 유물에 대해서 조금 아셨나요? 어떤 건지? 네.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어떤 것도 해양 유물이 될 수 있는 거 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싶은 거, 보호하고 싶은 것들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아까 말했던 기증처럼 박물관에 기증하셔도 후손 대대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고 전시도 하고 교육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들 잘 살펴서 이게 유물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승훈초등학교 3학년 신지후입니다. 1번은 여러 가지 해양 유물을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해양 유물은 어디서 가장 많이 발견되나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바다에도 보물선이 있나요? 지금 바다에서 발견되는 거는
우리 박물관은 수중고고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바다에서 발견된 유물은 없는데, 목포에 있는 해양유산연구소에서 수중고고학을 하고 있고, 그 침몰된 바다 그 배에 있는 유물들을 발굴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포에 있는 해양문화유산연구소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도자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침몰된 배가 사실 유물을 싣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물선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들이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그 운송을 하기 위해서 도자기도 많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판매를 위해서 만들었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실려 있고, 그 선원들, 거기에서 생활했던 선원들의 그런 생활용품도 있어서 그 시절의 모습을 알 수 있어서 그게 이제 보물선인데, 남해랑 동해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근데 서해에는 뻘 속에 그 배가 그 침몰돼가지고 묻혀 있어서 오랫동안 아직도 잘 남아 있어서 서해 문화유산연구소와 목포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아직도 그 배들을 찾아서 발굴하고 거기서 유물들을 찾아내고 거기서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율곡초등학교 5학년 1반 최유담이고요. 해양 유물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귀한 유물이 뭔가요? 우리 박물관이 개관한 지 13년밖에 안 돼가지고 되게 오래된 유물은 없어요. 그 바다에서 출토됐거나 했으면 오래됐을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국내 유물들은 조선시대 유물들이 제일, 문서 아까 보셨죠? 책이나 문서나 그림들이 제일 오래됐고요.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외국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외국의 자료, 유럽에서 워낙 항해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외국 자료들을 저희가 수집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아까 여기에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바다의 신비라는 해도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1646년에 만들어진 해도첩인데, 그건 전 세계에 13권밖에 없어요. 13권밖에 없는데 우리 박물관은 아시아에서는 우리 박물관이 처음으로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실려 있지만, 그 메르카토르 도법, 요새 우리가 보는 지도 형식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지도첩이라는 큰 의미가 있어서, 그게 이제 우리 박물관에서 지금 대표 자료로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예 연구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하고요. 그 박물관에서 그 보물 같은 것도, 바다에 있는 보물 같은 것도 수집을 하나요? 일단 바다에서 있는 보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침몰된 바다에 있는 거를 발굴을 해서 꺼내는 작업, 수집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 박물관에서는 하지 않아요. 지금은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학예연구사가 되려면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저는 고고학을 전공했는데 해양박물관에 와 있죠. 고고학을 전공해도 되고, 종류에 따라서 건축학, 건물에 대해서, 옛날 건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되고, 그림, 그리고 우리 박물관에 해양생물을 전공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박물관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전공의 학예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예사가 되고 싶으면 어느 방면으로 되고 싶은지를 먼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조건 역사 쪽만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해양 생물도 될 수 있고, 해양 지리나 무슨 그 지구과학, 그리고 저희가 아까 잠깐 빼먹었는데, 유물을 복원하고 보존 처리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학예사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 화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물리를 전공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공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분야를 찾아서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다양한 전공의 학예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오늘 제가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되게 늦게 강의 시간도 늦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지금 설명하면서도 기분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그 해양박물관은 어쩌면 처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흥미를 갖고 그 해양박물관의 학예사가 되는 것도 생각해보고, 해양박물관을 한번 방문해보고, 이쪽에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궁금해하는 궁금증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 뭔가 지금 손 들고 있는 친구들 끝나고 나면 저에게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